유대인 세계 지배 음모론도 한마디로 낭설이죠. 반유대주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들을 보면 유대계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반유대주의의 기원이에요. 네. 요즘 그 유대인 음모론 해가지고 뭐 프리메이슨, 뭐 로스차일드 가문 많이 이게 또 음모론 하면 또 재밌긴 하지 않습니까? 네. 워낙 많이 떠돌고 있는데 마쿠의 세계 금융과 국제 질서를 잡고 흔드는 거는 마쿠의 유대인 세력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모든 음모론이 그렇습니다만 유대인 세계 지배 음모론도 한마디로 낭설이죠. 그냥 우리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호기심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호기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자극하는 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만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인류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제국들이 명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국들조차도 세계를 지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작은 민족이 배후에서 세계 지배를 조종을 하고 있다. 황당무계한 주장이죠. 황당무계한 주장이고, 아니 유대인들 세계 지배 음모론은 이미 이제 18세기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벌써 200~300년 지났는데 벌써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했어야죠, 그러면. 근데 여전히 그냥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늘 그냥 음모론일 뿐이죠. 확실한 물증도 없고. 이 나치 시대 때요. 나치가 이제 반유대주의를 아주 자기들의 중요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괴벨스가 선전장관인데 반유대주의를 확산시키는 게 이제 괴벨스의 업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영화를 3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로스차일드 가문 복수를 써가지고 이제 로스차일드, 우리말로 표현하면 로스차일드 가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유대인 주이스, 뭐 영원한 유대인. 저는 거기서 3편을 다 봤어요. 지금 이제 독일에서는 이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강의 목적으로 강의실 폐쇄된 공간에서 보는 건 허락이 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독일어로 나오죠. 거기 보면은 악의적으로 유대인들, 로스차일드 가문은 아주 그 프랑크푸르트 게토 출신인데요. 거기서 조그만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이제 아주 음흉하게 묘사가 돼요. 아주 그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스러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유대인 주이스라는 거는 그 바덴 뷰르텐베르크라고요. 지금은 이제 바덴 뷰르텐베르크가 됐는데 옛날에는 뷰르텐베르크였는데 그 공국인데 그 수도가 슈투트가르트예요. 거기에 궁정 유대인으로 그때가 아마 18세기인가 그럴 겁니다. 실제 실존했었던 인물이에요. 주이스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인데 궁정 유대인으로 들어가서 재무를 담당해서 그 자기가 모시던 군주의 재정 상태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죠. 그런데 이 왕이 갑자기 군주가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급기야는 슈투트가르트 그 성문 내에서 목이 매달려 갖고 죽어요. 처참하게 죽어요. 예, 그 시신을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 주이스가 정말 나치 때 영화에서 보면 아주 그냥 몹쓸 인간이에요. 죽을만 했다. 뭐 그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영원한 유대인 보면 그냥 일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일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맨 그 무슨 장사나 해서 벌어먹고 살고,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기생해서 사는, 자기가 직접 뭘 생산하지 않고 그런 아주 악의적인. 근데 유대인들이 만든 이스라엘을 가보면 키부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에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면 그냥 황량해요. 이제 광야죠, 정말. 꼭 화성같이 생겼더라고요. 화성. 풀 한 폭이 없는데 거기에 그 관계농업을 하잖아요. 물을 대가지고 거기에 농장을 만들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거기 키부츠에 와서 그 뭐 체험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건국대학교인가요? 그거 배우겠다고. 건국대학교가 원래 그 농학 쪽이, 축산업 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하고 이제 관련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무슨 유대인들이 일하는 걸 싫어하고 아주 악의적인 영화 세 편을 만들어요. 네. 유대인을 죽이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뭐 미어샤이머 교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어샤이머 교수의 문제점은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유대인에게서 찾는다. 네. 그 사고방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반유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은 그냥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에요. 유대인은 다 똑같은 집단으로 봐요. 네.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요. 트로츠키 같은 사회주의 혁명가도 있고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같은 자본주의 금융가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유대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유럽에는 네. 과거에 서유럽에서는 농사를 못 짓겠어요. 유대인들을. 네. 그러니까 맨 도시에서 그 길에서 좌판 벌려놓고 자기 가게도 없어요. 자기 가게를 가지려면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에서 그냥 좌판 벌려놓고 그런 장사나 하고 아니면은 그 보부상이라고 우리나라 보부상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행랑에다가 물건 좀 자파 같은 거 집어넣고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네. 그런 것만 허락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여러 명 많은 유대인들이 할 수 없었던 직업인데 그게 뭐냐 고리대금업이죠. 그런 거나 허락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난한 유대인들이 거의 절대 다수죠. 네. 정말 그 나중에 로스차일드 같은 유대인들은 정말 극소수죠. 그런데 유대인 금융가 뭐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가 되는 거죠. 우리 뭐 아니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보고 저게 한국인의 전형이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한국인들이. 한국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반유대주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뭐 탈무드 이야기하고 예.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긍정적인 면으로도 예. 이들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집단화 교육을 시킨다라는 예, 걸 맞습니다. 예, 우리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똑똑하대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거지는 있고 그럼요. 망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 무능한 나쁜 사람도, 사람도 있고. 다 있다. 예. 단지 이제 좀 유능한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예, 예.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근대 이후에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노벨상을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 받은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교육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교육도 불가능했고 직업의 선택의 자유도 없었고 근데 유대인들한테 그런 자유가 주어지니까 유럽인들, 뭐 독일인이나 기타 유럽인들보다 훨씬 동기부여가 강했겠죠. 네. 그 다음에 근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차별이 있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그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가면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게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떡하냐면 여러분들 저기 사회자님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들어보시고요. 네. 그 비판 이론 내놓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유대인이 만든 대학이에요. 아, 그래요? 예. 자기들이 어디 가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니까 프랑크푸르트가 또 로스차일드가 거기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로스차일드 돈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대학을 만들어요. 그게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그 뭔가 특별히 교육을 받고 예. 거기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예. 스스로 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만드는 예. 게 거기다. 예, 근데 예. 지금 로스차일드 얘기하시니까 예, 예. 사실 우리가 중세 때부터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과 돈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뭐 여러 말씀하신 배경도 있습니다만 네. 또 이 로스차일드라는 엄청난 거부 그리고 이로 인해서 파생된 또 세계적인 기업들 나중에 다 연결이 되잖아요. 또 예. 미국 쪽으로 예. 금융 쪽 은행들 예. 이것 때문에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로스차일드 가문을 뭐 따로 이렇게 연구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은 뭐 저것도 있어요. 와이너리도 있어요. 네. 고급 와인을 만들더라고요. 뭐 그 이름이 뭐 있던데. 뭐 그다음에 뭐 에너지 사업 쪽도 손을 대는 것 같고 금융 쪽에서도 계속 있는 것 같고. 근데 금융은 지금 뭐 자타공이라는 세계 최대 그 투자사는 그 블랙락인가요? 네. 거기지 않습니까?
거기가 뭐 운용하는 자산이 뭐 10조 달러가 넘는 것다고. 네, 세계 최대 그 자산 운용사죠. 예. 근데 거기 창업자들도 유대계가 있어요. 네. 유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로스차일드 가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19세기에 로스차일드가 한때 날린 적이 있었어요. 네. 19세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 이제 그 나폴레옹 전쟁 때 있죠. 나폴레옹 전쟁 때 영국이 이제 돈을 좀 빌리죠. 빌려가지고 니얼 퍼거슨이라고 미국의 그 금융사, 경제사를 한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국은 돈을 대출을 해서 전쟁을 했고 프랑스는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전쟁을 했다. 그 전쟁은 처음서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다. 네. 그러면서 이 금융자본의 긍정적 역할을 이제 얘기하는 와중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때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이익도 많이 봤죠. 전쟁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워털루 전투 같은 경우는 정보망을 이용해서 영국 정부보다도 더 빨리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이 이겼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다고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이 금융시장에서 또 자기들의 이익을 내는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잠시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금융 자본으로서 재미를 좀 봤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 음모론하고도 이게 또 비슷한 얘기인데 로스차일드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이익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그 영국에서 전쟁은 아닙니다만 철도가 막 깔리고 영국에서 최초로 철도가 깔린 게 1825년인가요? 철도가 깔리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엄청난 투자처가 돼요. 네. 돈벌이가 되는데 그때 투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일확천금을 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와요. 그 돈을 가지고 또 미국으로 옮겨가죠. 미국 서부 개척하고 또 철도 부설 사업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어떤 특정인이 지칭이 안 돼요. 네. 그런데 로스차일드는 지칭이 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반유대주의하고 관련이 있다. 아, 결국은 그 로스차일드 가문만 돈을 번 게 아니라 많은 그럼요. 그 당시에 돈을 번 사람들과 그럼요. 이 집단이 있는데 예. 특히 부각이 됐다. 원 오브 댐이죠. 원 네. 오브 댐. 영국에 지금 더 시티, 런던에 더 시티라고 금융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제조업은 다 죽어버리고 대영 제국 시절에 그 차곡차곡 지금까지 쌓여온 금융 자본은 아직 살아 있고 미국에 지금 뭐 블랙락 그 다음에 뭐 JP 모건 있죠. 그때 한참 그 미국의 왕들 얘기 나올 때 금융왕이 JP 모건이에요. 네. 골드만이 아니라 골드만 삭스는 이제 그 사위고 골드만이 이제 장인이고 그러거든요. 예. 절묘한 이름 조합인데요. 예, 골드만 삭스 같은 경우 유대인들이에요. 네. 장인하고 사위가 같이 합작해서 그때 월가에서 금융왕은 골드만 삭스가 아니에요. JP 모건. JP 모건은 잉글랜드계 청교도들도 돈 버는데 귀재들이거든요. 네. 청교도들도. 지금 뭐 블랙락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든 걸 떠나서 그 블랙락에 뭐 유대인 CEO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이 그 블랙락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경영을 하겠습니까? 네. 수많은 연기금, 뭐 중앙은행, 뭐 수많은 투자자들이 거기다 돈을 집어넣으면 그 돈을 불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자기들 회사가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수익 창출이죠. 무슨 세계 지배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 허황된 얘기들을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런 금융사를 가지고 지금 뭐 전쟁을 일으킨다는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논리인데 그게 어떻게 그 특정 소수 집단이 그걸 결정하겠습니까? 네. 수많은 눈이 있고 수많은 권력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황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음모론이. 뭐 프리메이슨 뭐 다 그런 일련의 그런 거죠. 예. 네. 별로 이렇게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는. 예. 그냥 시중에 그냥 그 호사. 예, 호사가들. 네. 제가 어느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 이제 짧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댓글을 봤더니 전혀 모르고 떠들고 있다. 전혀 모르고. 앞으로 보셨군요. 예. 왜냐하면 그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떤 예. 배후 세력, 그다음에 예. 무슨 프리메이슨 조직이니 네네. 뭐 여러 네. 가지 것들. 예.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연준을 만든 최초의 그때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이 뭐 만들긴 했습니다만 거기도 유대인계가 다 장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연준을 지배하는 것도 유대인, 월가를 지배하는 건 유대인. 뭐 이런 이야기 아직도 많이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들을 보면 유대계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18세기 뷰르텐베르크 슈투트가르트 성문에서 목이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었다는 그 쥐스 오펜하이머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금융 쪽에서 계속 일해왔던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절대왕정 시절인데 군주들이 이제 돈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는 군주들이 많았어요, 유럽에. 그러니까는 돈 관리를 좀 잘하는 그런 관리가 있으면 너무 그건 해피한 거예요. 네. 운이 좋은 거죠, 아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궁정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돈을 아주 잘 불리고 뭐 이러는데 제가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들 리스트를 보니까 유대계가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요즘까지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그 금고지기로서 저렇게 아직도 미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구나. 그걸 보는데 그러니까 다 떠나서 미국의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의 그 정당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P 모건 같이 그 칼뱅주의자들이요. 중세 때 중세 카톨릭은 부를 아주 죄악시했거든요. 네. 그런데 16세기에 제네바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그 부르주아들이 사는 도시였거든요. 제네바가 아주 발달한 상업 도시였어요. 네. 글로 이제 쫓겨나가지고 망명 와서 프랑스에서 이제 나가라 그랬거든요.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바로 프랑스 옆에 있는 제네바에서 칼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부르주아들의 입맛에 맞는 말하자면 교리를 만든 거죠, 칼뱅이. 부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네. 굉장히 금욕적으로 합리적으로 부를 축적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칼뱅의 교리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번 부르주아들이 너무나도 살맛이 나는 거죠. 네. 중세 때는 그냥 돈 많은 게 그냥 죄였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데 칼뱅이 전혀 새로운 이론을, 신학 이론을 내세우니까 그 덕분에 이 사람들이 그냥 날개 단 듯이. 근데 미국의 건국의 시조들도 청교도들이요. 네. 그 잉글랜드의 칼뱅주의자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책, 아마 그 사회자님께서도 아실 텐데 그 막스 베버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저런 책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아주 뭐 공전의 히트를 했었죠. 20세기 초에 나온 책인데 거기서 보면 막스 베버가 뭐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티즘이 거기서는 이제 칼뱅주의거든요. 물론 이제 루터주의도 일부 언급을 하는데 칼뱅주의예요. 칼뱅주의가 자본주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도들도 중세 때는 뭐 부를 마치 무슨 죄처럼 여기던 기독교도들도 근대에 와서 근대 자본주의를 발전하는데 기독교의 한 종파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막스 웨버가 그걸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책을 써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유대인이 마치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서 뒤에서 앉아서 조종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반유대주의 공부를 한 오래전에 좀 했었어요. 그리고 네. 번역서도 하나 내고 그랬는데 뭐 이스라엘로부터 무슨 돈을 받냐. 뭐 저는 이스라엘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그런데 단지 그 유대인 지배 음모론이 너무 황당하니까 학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갖다 말을 하니까는 이제 그거에 반박할 뿐이죠.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독일 나치 네. 정권 어떤 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네. 어떤 타겟을 이렇게 정해서 그때까지 중세 네.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다 치지만 네네. 최근에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런 게 퍼져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뭐 미국에서도 하마스 전쟁 터졌을 때 대학 내에서도 반이스라엘 시위가 네. 있었고요. 또 반대 쪽에서는 반유대주의 시위다 저거는. 그래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시위에 적극 가담했었던 유학생들 뭐 쫓아내겠다고 해서 뭐 신문에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정책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해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비판할 수밖에 없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은 반유대주의라고 또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비판도 못하냐? 유대인은 아예 비판도 못하냐? 유대인은 완벽한 선이냐? 뭐 이런 뭐 이제 또 반론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거는 구분을 해야죠.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비판하는 게 왜 반유대주의예요? 반유대주의는 아니죠.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비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데 요것이 자칫 잘못하면 반유대주의로 또 그 선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레드라인을.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논의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게 아직까지도 이게 중세 때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네. 유대인들을 조심해야지만 하는 싫어해야 되는 뭔가 이유 네. 그런 분위기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계속 해왔던 것이 최근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그 점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배척해야 할 만한 이유는 없는데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에는 뭔가 어떤 고정관념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된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만이 그렇게 이제 진짜 유일한 집단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만. 유대인이 만약에 없다면 누군가가 또 그 역할을 대신했겠지만 현재로는 보면 유대인들만 그런 의심을 받는데 저는 하여간 그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2000년 가까이 내려오는 그 기독교의 뿌리를 둔 그 유대인에 대한 혐오 네. 그것이 너무나도 깊이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유대인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유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 유대인이 욕을 먹을 만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짓들을 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그것도 우리가 더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왜 생겼는가 네. 그걸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죠. 유대인 박해 때문에 생긴 나라 그렇죠. 아닙니까?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 유대인의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박해하지 않았다면 역설적으로 지금 유럽의 유대인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박해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 유별나냐? 아직까지도 뭐 야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정통파 유대인들 있죠. 하레디들 보면은 그냥 코셔라 그래가지고 그 율법은 저 무슬림들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게 먹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유별나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럽 유대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때 기독교 세계가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아마 그 자취를 감췄을 것 같아요. 동화돼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개종을 강요해요. 근데 종교가 정치 이데올로기자 뭐 인생관이자 모든 걸 정신을 지배하던 시대에 개종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받고 네. 박해를 받다 보면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강요당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 얘기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서방 세계 어쨌건 카톨릭으로 또 네. 기독교로 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네.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이 네. 종교 예. 그걸 바탕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메시아를 죽인 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유대인. 그리고 끝까지 박해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예.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종교적 갈등
일하는 그게 반유대주의의 기원이에요. 네. 그게 또 성경에 쓰여 있고 네. 신약에 쓰여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메시아라고 소위 참칭을 했다고 법정에 자기들이 잡아다가 그치, 로마 모욕을 주고. 총독 법정에 끌고 가서 사형을 요구하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한 아주 배은망덕한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적 감정을 떠나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해서 계속 그게 흘러내려왔을 1000년 수 이상 있다.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근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법적으로 해방을 맞는데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 편견이. 그렇죠. 이 고정관념 편견이라는 거는 네. 하여튼 이 유대인 음모론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을 뒤에서 망치는 거는 여기다. 예. 이 결론이 그거잖아요. 악의 근원이 유대인이에요. 네. 그렇게 보죠. 이게 헤이트하고 연결돼 있을 거라고는 저도 미처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유대인이 엄청난 조직이 있고 뭐 저도 이제 그런 음모론을 들으면 그 네.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본에는 그래서 유대인은 위험하고 안 좋은 그러니까 뭔가 음모론적인 네. 위험한 집단이다. 예. 이걸로 귀결이 되는군요. 악마하고 내통하는 집단이에요. 그치 악마하고 네, 중세 때 보면은 그 반유대주의 그림들이 많거든요. 조각이나 거기 보면은 전형적인 게 이제 돼지 젖을 빠는 유대인. 아, 근데 되게 그것도 웃기는 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 이제 그 율법 때문에 그런데 무슬림도 똑같이 그 율법을 네. 받아들여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유대인이 이렇게 들어 누워서 돼지의 젖을 빨고 또 뒤에서 돼지가 이제 소변 배설을 하는데 그걸 또 받아 먹어요. 아주 아우. 처참한 아주 보기 흉측한 그림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항상 악마가 등장을 해요. 네. 뿔 달린 악마가 나와서 그 배설물을 받아 먹는 걸 이렇게 도와줘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악마와 내통하는. 아무리 말씀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적인 편견에서 시작된 이유도 있겠구나. 예, 예. 이게 강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하고 유대인하고는 역사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 메브리코는 구두쇠들이고 인색하다. 맞아요. 예. 그 얘기. 어른들한테 항상 예. 코 매부리고 코 흰 거 사람은 성격이 안 좋다. 예, 상대하지 마라. 상대하지 마라. 아주 수전노고 구두쇠들이다. 네. 유대인들이 메브리코가 많아요. 그래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야, 참 여러 가지로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승질나고 억울하긴 하겠네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핍박받을수록 똘똘 뭉치는 자기들끼리 뭉칠 수밖에 경향이 없죠. 있죠. 예. 네.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믿게 보이고 또 이상하게 보이고. 그렇죠. 예. 그 악순환이죠. 그러면 예. 또 그럴수록 더 배척하게 되고 그렇죠. 네, 더 저기는 예. 끼리끼리 아주 위험해. 예. 뭉쳐서 뭔 일을 저지를지 몰라. 예, 또 그렇게 보는 거죠. 하긴 그래서 중세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뭔가 자꾸 그 반란을 일으킬까봐 예. 두려워하고 예. 막 박해하고 내쫓고 이랬던 거로 봐야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유대인 프리메이슨이 아닌 로스차일드, 네,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음모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참 유대인 입장에선 그럴지 몰라도 참 흥미로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이게 네, 세계에 배후 세력이 있다, 유대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재밌어하는 또 이러한 심리들 때문에 더 번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하여튼 재밌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제까지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윤용선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